안녕하세요. 뉴스 임당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중국 젊은이들, 그러니까 MZ세대 사이에서 진짜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고요. 완전 사회 현상이 되고 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서울병입니다. 아니, 서울병이라니까 이름만 들으면 무슨 전염병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국, 특히 서울을 여행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중국 젊은이들이 겪는 엄청 강렬한 감정적인 후유증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귀국을 했는데도 서울에서의 경험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서울에서 느꼈던 자유로움, 친절함, 질서 정연함, 이런 게 자기 현실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게 막 우울하고 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서울을 떠나니 모든 게 무의미하다, 이런 고백들이 지금 중국 SNS를 완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서울병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 뷰를 넘었습니다. 1억 뷰. 무슨 서울병이 또 심해졌다 이러면서 앓는 소리 같은 영상 하나에 좋아요가 97만 개나 붙었습니다. 이런 영상 올린 사람들 다 평범한 20대 여행객들이에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막 눈물 훔치고 또 서울 야경 사진 보면서 돌아가고 싶다 이러는 거죠. 댓글창에는 뭐 나도 그래, 그 마음 안다, 이런 공감글이 폭발하고요. 사실 이 서울병이라는 말이요. 처음에는 케이팝 아이돌 콘서트 보러 왔던 일부 팬들 사이에서 쓰던 일종의 은어였습니다. 콘서트 끝나고 서울 떠나려니 너무 허전하다, 딱 이런 감정이었죠. 근데 이게 딱 1년 만에 중국 MZ세대 전체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SNS 알고리즘이 누군가의 그 눈물 한 방울을 수백만 명한테 쫙 뿌리고 이게 또 공감하고 따라하면서 완전 거대한 디지털 현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특정 도시에 갔다가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거, 도시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한 40년 전쯤 19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도 완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파리 증후군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 때 돈이 막 넘쳐나니까 너도 나도 해외여행을 갔죠. 그 사람들한테 파리는 그냥 꿈의 도시, 낭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잡지나 광고에서 본 그 환상을 그냥 100% 믿은 거죠. 그런데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환상이 그냥 깨진 거예요. 뭐 냄새도 이상하고 거리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지하철은 낡았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소매치기도 너무 많고 인종차별적인 시선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상상하던 파리가 아니야. 이 현실이랑 이상의 차이가 상상도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준 거죠. 그때 프랑스에 있던 일본인 정신과 의사 히로아키 오타라는 분이 이런 환자들을 보고 파리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분 기록을 보면 매년 10명 넘는 일본 관광객들이 여행하다가 충격받아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막 여행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대요. BBC에서도 이걸 보도하고 나중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이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정리하면 파리 증후군은 뭐다? 환상이 깨져서 생긴 병이에요. 실망하고 환멸을 느낀 거죠. 자, 그럼 40년 뒤인 지금 서울병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앓는 서울병은 이 파리 증후군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 정반대예요. 파리에서 일본인들이 환멸을 느꼈다면 서울 다녀온 중국인들은 뭘 느낀다고요? 극심한 그리움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서울병은 환상이 깨져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상이 진짜였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오기 전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럴까요? 무슨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 다녀온 중국 MZ세대 사이 무서운 소문의 진짜 실체요. 그리고 이게 왜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MZ세대들은요, 사실상 두 개의 한국을 보면서 살아요.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정부랑 관영 매체, 그리고 그 소분홍이라고 불리는 국뽕 인플루언서들이 막 주입하는 공식적인 한국 이미지예요. 걔네가 말하는 한국은 어떤 곳이냐? 맨날 뭐 자살률 OECD 1위,
몇몇 재벌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수박 한 통, 소고기 한 근을 벌벌 떨며 사 먹는 나라,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과 경쟁에 시달리는 지옥불 반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일 뿐이죠. 얼마 전에 진짜로 어떤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사람들 진짜 수박 못 사 먹나? 이래가지고 한국 와서 팩트체크 영상을 올렸어요. 마트 가서 수박 가격 보여주고 소득이랑 물가 비교하면서 아니 수박 못 사 먹는 거 사실 아님. 이런 상식적인 결론을 냈죠. 결과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 중국에서 완전 욕먹고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산당 밑에서 사는 게 최고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 망해가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두 번째 한국이 있습니다. 바로 K-팝, K-드라마, K-무비, K-패션, K-뷰티, 즉 K-컬처로 알게 되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지금 20대가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이 K-컬처를 아예 모르고 자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정부가 아무리 한한령이다 뭐다 하면서 BTS 맞고 해도 걔네들 어떻게든 다 찾아서 눈물의 여왕 보고 뉴진스 춤 따라 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헬 조선이랑 드라마에서 본 낭만적인 한국, 도대체 뭐가 진짜지?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혹은 K-팝 스타 보러 드라마 촬영지 가보려고 직접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설마 진짜 헬 조선일까? 반신반의하면서 서울에 딱 내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부가 주입했던 그 공식적인 선전이 자기가 직접 겪는 개인의 경험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대체 걔네가 서울에서 뭘 봤길래 그러는 걸까요? 대만 뉴스에서도 이 서울병을 신종 질환으로 다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첫째, 질서와 안전입니다. 서울 다녀온 중국인들이 SNS에 공통적으로 올리는 간증이 있어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다. 사람들이 조용하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 그리고 걔네가 진짜 깜짝 놀라는 거. 바로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아까 그 대만 뉴스에 나온 한 중국인 여성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좌석은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도 다들 서서 갈지언정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걔네한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인 거예요. 아, 공공질서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본 거죠.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담배 연기나 경적 소리가 적은 깨끗한 거리, 이런 안온함을 자기들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둘째, 사람의 온기입니다. 정부한테는 한국인들 다 차갑고 경제에 찌들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완전 반대인 거죠. SNS에 올라오는 후기들 좀 보세요. 길을 잃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식당 주인이 말없이 반찬을 더 챙겨줬어요. 지하철 계단이 너무 많아서 캐리어를 들고 낑낑대는데 한 한국인 아저씨가 말없이 들어서 옮겨주셨어요. 친구와 역을 잘못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사정을 듣더니 자기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이런 썰들이 SNS에서 끝도 없이 풀리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이 완전 대표적인 케이스죠. 처음엔 광장시장? 그냥 복잡하고 더럽고 외국인한테 바가지나 씌우는 곳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인들 친절하시고 빈대떡 냄새 너무 좋고 김밥 한 줄에도 막 정이 느껴지고 이런 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요즘 광장시장은 그냥 먹는 시장이 아니라 즐기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스타벅스도 생기고 인형 뽑기 가게 앞에서 어른이든 애든 막 웃으면서 인형 뽑고 이런 경험들, 이게 바로 서울병의 진짜 원인입니다. 셋째, 손에 닿는 유토피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서울에 꽂히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지금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인 내이주안이 있어요.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끝도 없는 내부 경쟁이에요. 야근, 입시, 성과 압박 다 같이 죽어라 뛰는데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 그런 답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탕핑,
즉 드러눕기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이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잠깐이라도 도망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서울이 딱 보니까 가깝고 낯설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능한 이상향처럼 보인 거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거리는 깨끗해, 대중교통은 질서 있어, 사람들 매너도 좋아.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게 그냥 쇼핑이 아니라 이 문화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밤늦게 편의점에서 한강라면 끓여 먹고 도깨비 촬영지 걷고 아이돌이 갔던 카페에서 인증샷 남기고 이 모든 게 그냥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됐다 이런 경험인 거죠. 내가 더 자유로운 나 자신이 되는 순간 그들은 서울을 현실 속 환상이라 부릅니다. 자, 40년 전 파리 증후군이랑 다시 비교해 볼게요. 파리 증후군은 환상이 깨져서 생긴 병, 서울병은 환상이 실현되거나 기대보다 더 좋아서 생긴 병. 파리에서 일본인들은 현실에 충격을 받았죠. 근데 서울에서 중국인들은 현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국 정부가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이유예요.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하고 아까 그 인플루언서 매장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 머릿속에 박힌 따뜻했던 경험, 친절했던 기억을 어떻게 삭제하겠어요? 서울병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생각인 거죠. 어라? 공산당이 말한 거랑 다르잖아. 훨씬 더 질서 있고 자유롭고 따뜻하잖아. 이 경험이 1억 뷰짜리 영상이 돼서 퍼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운 소문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개인이 한번 직접 겪은 진실의 힘이 훨씬 세다는 게 그냥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중국 얘기만도 아니에요. 2023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총 1637만 명이래요. 역대 최고였던 2019년에 175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출신국가 1위는 중국이 460만 명이었지만 이게 2019년에 비하면 3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데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3위인 대만, 4위인 미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2019년 대비 각각 17%, 27%라는 큰 폭으로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관광이랑 소프트 파워가 이제 중국 하나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눈부신 성과죠. 이게 바로 문화 외교력입니다. 나이대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거의 절반이에요. 즉, 전 세계의 미래 세대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1%로 압도적이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관광 활동 측면에서는 음식과 쇼핑, 그리고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안전한 치안 상태를 꼽았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매일 타는 그 지하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그냥 누리는 이 안전함이 바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문화 기술력이자 외교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리고 방문객의 92%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고 96%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방문을 추천하겠다고 했대요. 이건 뭐 거의 만족도 100% 아닙니까? 결국 서울병이라는 이 신조어는 그냥 여행 후유증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서울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이상향이자 꿈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지겨워 하면서 보는 이 회색 빌딩, 바쁘게 지나가는 지하철역, 그리고 무심히 걷는 이 거리조차 누군가의 눈에는 세련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손에 닿는 낙원으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서울에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질서 있는 거리,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빡센 경쟁이 아닌 각자의 삶이 빛나는 도시의 모습을 말입니다. 파리가 20세기 일본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낭만이었다면 서울은 21세기 중국인들에게 손에 잡히는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여기서 매일 치열하게 삶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 서울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는 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 서울은 이미 누군가의 꿈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룬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혹은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뉴스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 채널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독자 참여형 후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파격 할인 특가로 구성한 후원 구독자 더산삼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그 패키지 구매 금액의 30%가 여러분 구독자의 이름으로 이 채널의 후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 금액의 일부가 이 채널 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캠페인 패키지는 새해 설 명절 시즌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분, 부모님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 오늘 안내드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 특히 서울과 한강 같은 공간을 동경하면서 강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박사님 보시기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 동경을 넘어 어떤 신호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확대 해석을 조금 자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체제가 생각보다 강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도농 간의 격차, 뭐 그 지역 간의 지역 간의 격차는 전 세계가 다 있지만 중국은 정말 극단적이거든요. 동부연안하고 또 이제 시골 지역하고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러다가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가 나온 게 거의 20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요새 그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걸 과정을 보면은 댐이 저렇게 조금 불안한데도 안 무너져요. 굳건하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바늘만한 그 틈만 생겨도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겉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피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통제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지 그 시점을 예상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체제가 과거의 소련하고는 또 전혀 다른 체제거든요. 과거의 소련은 완전한 공산주의고 중국은 또 경제는 약간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통제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저도 이제 그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처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저게 어느 시점이 위험 신호냐 이거를 지금 알아내기는 너무나 어렵죠.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위험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유럽병, 뉴욕병처럼 선진국을 부러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겪는 서울병은 왜 더 위험하고 체제에 부담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뉴욕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뉴욕처럼 잘 살아야지 하는 거지 체제를 뒤바꾸겠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은 있어도 이게 체제에 대한 도전까지는 잘 안 나가는 건데 중국에서 이게 만약에 서구식 어떤 풍요로움, 개인들이 각각이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개인의 어떤 희생 그리고 그런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욕망을 조금 자제하고 이러면서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몰입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 지도부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누리는 풍요로운 소비보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 지금 중국이 꿈꾸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걷어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 자금을 주로 어디에 투입하냐면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아니면은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를 선임국장을 하셨던 그 메데이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죠. 근데 그분이 쓴 글에 그 기고를 한 글에서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 지금 말고 이제 과거의 독일 딱 그 보면은 기술력으로 제조업으로 앞서가는 그러니까 소비를 사람들이 막 하고 이렇게 미국처럼 저렇게 좀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는 딱 그 어떤 절제된 개인들의 욕망이 절제되고 거기서 국가 단위의 아주 첨단 산업을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이러한 모델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억제를 하잖아요. 사교육은 아예 없앴죠. 예, 사교육을 아예 없애고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이 높아진 것 중에 사실 사교육 없앤 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사교육을 완전히 금지시키면 청년 실업 많이 올라갈걸요. 그 학원 강사들 다 어디 가겠어요. 중국도 그게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그 거품을 줄이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억제를 하지만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첨단 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개인의 희생의 바탕을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저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중국이 국제적인 영향도 넓혀가면서 또 첨단 기술에도 많은 성과를 내면서 왔는데 저게 몇 년 더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너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닌데 정말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저게 저렇게 가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뭔가 불만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뭐 예측이나 전망의 단계가 아니라 그건 거의 뭐 이제 예언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굉장히 강하게 아주 또 일관되게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힘은 있는데 그 안에서 불안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거라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불안 요소는 쌓여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서울병 같은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위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강한 검열 통제 애국주의로 대응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죠, 사실은. 예, 이미 그러고 있고,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소요도 많이 나고 시위도 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거 좀 고쳐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씩은 용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체제 비판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절대 용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로 어떻게 보면 뭐 당근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정신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외교적 성과. 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 성과를 냈다. 이제 미국하고 싸워도 안 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첨단 기술에서 어떤 성과가 났다.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중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왜 국뽕이라 그러죠. 그런 걸 갖다 계속 주면서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서 또 오히려 그거에 경도되는 층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발하는 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사회인데 이게 지금까지 또 버티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이거에 중국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게 과연 금방 그럴지 어떨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미중 갈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체제 경쟁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고 이미 그거는 저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그러니까 시진핑 2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체제 경쟁을 저는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중국이 이제 행보를 좀 저는 약간 불안함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중국 입장이라고 봤을 때 낙관적인 것과 그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같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봐야지. 그러니까 요새 보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보면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중국에 지금 이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만 쭉 보고 있으면 금방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데 또 불안한 요소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커지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중국의 그 변화를 갖다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도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치적 불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의 에너지 자체가 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성장이 꾸준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도 그 얘기를 해봤어요, 직접. 근데 뭐 중국 지도부에서 요새 뭐 부패 스캔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 스캔들 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체제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뭐 SNS도 제대로 못하게 통제하고 강력한 통제 사회고 그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다른 나라 가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통제 안 한다는. 아니 전 국민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 통제하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 중국인들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답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위에서 아무리 많이 뭘 부패를 하건 그런 통제를 하든 간에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는 그냥 오케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요즘 보면은 그게 좀 불안해졌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수출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체제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영원히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다만 단기간에는 그래도 체제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요새 뭐 시진핑 주석의 그 권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설령 그 권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이 왔으면은 중국이 정책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안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멈추질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도 뭐 그 관세를 엄청나게 높게 중국에 매기고 이랬었어요. 다만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했을 뿐이죠. 근데 때리는 건 똑같은데 말만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장기간 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체제가 당장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만 이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아마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